규모 7.5의 강진이 일어난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섬에 대형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4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한 명도 현지에서 고립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건물도 수천 채가 파손돼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로 예정된 평양 방문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유엔 무대에서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 논란을 놓고 여야가 주말인 오늘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돼 10월 국회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릴 우리 해군의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우길기를 달고 참가하겠다는 뜻을 보수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자제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예의 없는 행위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 주말, 현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단속을 하기에 앞서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규모 7.5의 강진에 대형 쓰나미까지 덮친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섬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최소 380명이 숨진 걸로 발표했는데 정전과 통신장애 때문에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네, 건물이 무너진 곳이 많아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섬을 찾았던 한국인 한 명도 현지에 고립돼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첫 소식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해변가 마을을 덮칩니다. 밀려드는 파도는 인근 건물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환자들을 들것에 실어 쉴 새 없이 병원으로 옮깁니다. 전기가 나가 깜깜한 병실에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할 뿐입니다. 병원 침대엔 빈자리가 없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쯤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섬을 강타한 규모 7.5의 강진에 이어 20여 분 만에 거대한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재난당국은 정전과 통신장애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NN 등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발표를 인용해 최소 380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한 명도 현지에 고립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번에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있어가지고 여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이 두절돼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수토포 대변인은 조만간 군용기로 팔루 공항을 통해 구호 인력과 물자를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번에 지진과 쓰나미가 덮친 팔루시 지역은 해안선이 좁고 길게 안쪽으로 들어간 이른바 현만 지형입니다. 파도 세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쓰나미 피해도 더 컸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 지역으로 접근하기가 힘들고 또 통신 장애까지 겹쳐서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쓰나미가 덮친 마을은 온통 물바다입니다. 가장 피해가 큰 팔루시네 지역은 도로가 끊기고 통신까지 막혀 상황 파악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팔루공항 관제탑이 파손됐고 활주로에 균열이 생기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구조장비와 의료진이 피해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국가재난방지청은 이번 재해로 38만 명가량 사는 팔루 지역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술라웨이시주의 주도인 팔루시는 너비 5km, 길이 18km의 좁은 현만 가장 안쪽에 있는 지형이어서 이번 쓰나미의 충격을 키웠습니다. 지진 해일 피해가 커진 곳은 팔루 지역의 만 형태가 아주 좁고 길은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지진 해일의 파도 높이가 훨씬 더 증폭이 되고 속도도 가속이 돼서 피해가 훨씬 커지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대부분 주택이 약하게 지어진 데다
내진 설계가 된 빌딩도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술라웨시섬 북부에선 오늘 아침까지만 100여 차례 가까운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권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지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분화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롬북섬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나 557명이 숨졌고 2004년에는 규모 9.1의 강진과 쓰나미로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강풍에 쓰러진 난간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에 휩쓸린 나무들은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오늘 오전 제24호 태풍 짜미가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를 덮쳤습니다.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하는 초강력 태풍입니다. 곳곳에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오키나와와 가고시마에선 2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오키나와 나하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기 300여 편 이상이 결항돼 3만 8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태풍이 일본의 중심을 향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짜미가 오키나와에서 최대 300mm의 비를 뿌리고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내일 오후 도쿄를 지나 모레 최북단인 홋카이도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태풍이 사흘간 일본 전역을 휩쓸게 되면서 일본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달 초 태풍 제비로 침수됐던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선 활주로 2개를 긴급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외신들은 한 달 사이에 초강력 태풍 2개가 상륙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고 전국에서 붕괴와 침수, 정전 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기진입니다. 북한 비핵화 논의의 분수령이 될 걸로 예상됐던 유엔 총회의 주요 일정이 오늘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한미 간 또 북미 간의 접촉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오늘 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유엔에서 연설을 합니다.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놨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죠. 이번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그동안 외면했던 종전선언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그 첫 자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두고 지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방북할 예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종전선언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종전선언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CBS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It's hard to know. I don't want to prejudge precisely where we'll end up, but make no mistake about it, there is real progress being made.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미국이 종전선언의 법적인 의미를 크게 뒀지만 지금은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하는 우리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타협하기 위해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등에 미국도 긍정적으로 나서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관련 내용을 이희정 기자와 좀 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들을 하나하나 일정으로 짚어봤었는데요. 이렇게 한 주가 잘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주요 장면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보시듯이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하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 개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 미국 폭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여론전에 나섰죠. 그리고 같은 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북한에 굉장히 유화적이고 또 유연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어서는 또 폼페이오 장관과 또 이용우 외무상이 따로 회담을 갖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장면, 그러니까 좀 명장면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주요 장면들을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정말 한 주 사이에 이제
그래서 북미 대화 채널이 아주 빠르게 돌아갈 거다 이런 기대감도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과 이 비건 대북 특별대표 간 이런 실무 라인이 나서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전 선언 문제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미국에도 이 종전 선언을 공론화했다는 이런 성과가 좀 읽힙니다. 예. 그렇군요. 자, 외신들 반응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일부 외신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세계 모든 정상으로부터는 인심을 잃고 김정은에게만 얻었다. 다소 이런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좀 좋아진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이 무드가 그대로 협상까지 가겠느냐, 예. 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군요. 자, 또 관심을 끄는 게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행보입니다. 자, 뉴욕 도착 때부터 이제 환대를 받고 관심을 받았는데 자, 이례적으로 광폭 행보를 펼쳤다고 하죠. 박민규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현지 시각 25일 뉴욕에 도착해 당장 다음 날부터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전달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중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에 이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도 같은 날 만났습니다. 미, 중, 러, 일 한반도 주변 4강을 하루 만에 접촉한 겁니다. 연설을 앞둔 오늘은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테르스 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대한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고 시스템을 통한 비핵화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 유엔의 설명입니다. 이 외무상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행보에 비춰보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이렇다 할 외교적 행보를 보이는 대신 오히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받아치며 미국과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달라진 행보에서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저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180도 달라진 행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만큼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죠. 예정돼 있는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말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유엔 연설인데요. 먼저 지난해 어떤 발언을 좀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바로 이 연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네, 이렇게 들으셨듯이 가차없는 선제 행동 이런 위협적인 표현이 좀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 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통령이라면서 이런 인신 공격성 발언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1년 전에 저렇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 떠올리면은 지금의 이런 화해 무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다시 들어봐도 상당히 거칠고 신경질적인 발언이었군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이용호 외무상에게 기자들이 오늘 연설에 만족을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또 가기도 했고요. 예. 또 때문에 당시에 유엔 총회가 이런 북미 간 막말의 대결장이 됐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예. 자, 올해 핵심은 역시 이제 비핵화 실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어느 정도 담을지 그런 연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이제 최대 관심인데 자,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좀 예상은 힘들지만 또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연설이 될 거라는 정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 먼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지난 평양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좀 더 유연하게 미국을 향해서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적극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담는 그런 표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이 가는 게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북한의 파트너로 이용호 외무상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김영철 통전부장을 많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자, 이 부분도 지난 1년을 거치면서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외무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 외교부 장관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미국 측의 의전을 보면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 격상이 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입지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비핵화 협상이 당초에 정보 라인에서 실무급 협상을 하는 이런 외교 라인으로 좀 옮겨가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군 출신인 이 김영철 통전부장보다는 이 협상에서는 미국 통이자 외교관 출신인 이용호 외무상이 오히려 협상에서는 좀 쉬울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이런 예상을 좀 뒷받침해 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외무상의 행보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오늘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의 이정표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비핵화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평양 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북남 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여야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 논란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윤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돼 10월 국회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주말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내세워 대검찰청과 대법원 항의 방문으로 사법부를 압박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려는 자해 행위라는 겁니다. 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정부 여당이 탄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전향적 조치가 없다면 전국 경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모레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아예 심재철 의원을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내세우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윤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격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한국당의 반발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야 간 갈등으로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릴 우리 해군의 국제 관함식에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국 국기만을 사용해달라는 우리 해군의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예의 없는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우길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사용한 전범기로 침략전쟁의 상징물이자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기입니다.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우리 해군의 국제 관함식에서도 일본은 이 우길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앞서 우리 해군은 국제 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국가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달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요구에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는 우길기를 함선에서 내리라는 요구는 비상식적인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도 자위함기 개항은 국내 법령상 의무라며 제주 관함식에서도 당연히 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 관계자는 사열 참가국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관례에 어긋나지 않은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주말인 오늘 승객 37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산의 한 주점에선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버스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7곡 휴게소 앞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 37명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큰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군산시 나운동의 주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단골 손님이 가게 주인과 다툰 후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손님은 없었고 방화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 경찰관이 출근하던 중 갑자기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남양주 경찰서 소속 최모 경위가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다 앞차를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경찰이 오늘 대형마트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 가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가게에서 거래 장부와 판매 내역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미미쿠키 대표 33살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온라인 직거래 장터와 소비자들은 김 씨를 형사 고소할 계획입니다. 외교부에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외교관이 현지 인사를 만나서 물밑, 그러니까 대외 보안이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요. 그런데 일부 공관이 이 돈으로 회식을 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갱신하는 데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한복 모델 패션쇼를 진행한 뒤 모델과 봉사자의 회식비로 $439, 5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주 스웨덴 대사관은 한국 무용단원들을 격려하는 만찬에 $2,269, 25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쓰인 돈은 모두 외교부 예산인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였습니다. 이 예산은 대외 보안이 필요한 외교 활동을 할 때 외국인에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예산이 사용된 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1건꼴로 한국인에게 지출됐으며 이중 지침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났습니다. 주 중국 대사관의 경우엔 지난해 춘절 선물을 사는데 4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또 주 제네바와 주 일본 대사관에서는 골프클럽 회원권 갱신을 위해 각각 400여만 원과 150여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앞으로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접대나 행사에는 업무 추진비를 쓰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제외 공간의 골프클럽 회원권은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편성될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는 74억 3천만 원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첫 주말입니다. 저희가 나가보니 여전히 이 정도는 괜찮다, 안 취했다며 술 마시고 자전거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하지 않은 건지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소주 3잔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자전거와 안전모를 옆에 두고 335 막걸리를 즐깁니다. 소주병과 맥주캔도 보입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안 먹어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지.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리타이어해야 되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의 뭐 낙일 수도 있는 거거든. 젊은 사람들이 뭔가 콜라 먹듯이 막걸리 한 병 정도는 먹을 그런 재미로 나오는데 이제. 저녁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맥주 한 잔은 괜찮아요. 일단 4캔에 소주 한 병인데 이게 뭐 어지럽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많이 먹으면 아니잖아요. 실제 어떨지 실험해봤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를 느낄 수 있는 특수 안경입니다. 안경을 통하니 시야가 흐릿해지고 사물이 2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자전거를 한번 타봤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지나가는 15m 직선거리. 소주 서너 잔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는 상태에선 갈피를 못 잡고 비틀댑니다. 출발부터 경로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굴절 코스에선 더 심해집니다. 경찰은 식당이나 편의점 주변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속을 넘어서 한두 잔쯤은 괜찮다는 인식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평소 얼굴 보기 힘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때가 이 명절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명절에 가족폭력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번 추석에도 연휴가 끝난 뒤까지 신고가 이어지면서 피해자 피난처엔 빈 방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여성 긴급전화 136 경기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 전화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남편분이 또 폭력을 한다거나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고소를 못 하신다고 하시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센터로 걸려오는 상담 전화만 하루 100건에 이릅니다. 구조와 보호 요청도 몰려 임시 거주 시설엔 빈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피난처입니다. 가정에서 분리돼 생활하면서 상담과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며칠째 피난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석 때도 술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 되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40년이나 지금이 아닐 것 같아요. 자녀들까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진짜. 애들도 빨리 포기하고 살지 엄마 인생을 왜 그러고 사냐고. 아버지는 버틸 수가 없다고. 최근 3년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는 33,500여 건. 평소보다 47% 더 많습니다. 명절을 거치면서 어떠한 자기의 그러한 가부장적인 기질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배우자로부터 저항을 받거나 더 표출되기 쉽죠. 과거 폭력이 발생했던 가정은 직접 방문도 합니다. 아들이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고 올해 2월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한 2번 정도 또 가정폭력으로. 술을 많이는 안 먹어요? 저녁까지는 못해. 조금씩 먹어요. 집안에서 흉기까지 든 아들이지만 70대 노모는 오히려 자신을 탓합니다. 아들은 자꾸 다섯 개 주고 아들도 혼자 산 게 이런 게 좀 다섯 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10명 중 1명 정도만 기소되고 40%는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주변에서도 신고를 많이 해주시는. JTBC 최하은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9.21 주택 공급 대책, 그리고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일지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일단 상승세는 좀 주춤해졌지만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5천여 세대 규모의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일부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일단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빠르면 빨라지기는 한 편인데 매수가 없으니까 5천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그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팔려는 사람도 또 사려는 사람도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내생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러다가 또 막판에 다시 풀어주겠지 하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시장에선 정부 대책이 도심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중금리가 따라오르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라는 관측과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세가 올라가야 했는데 그때서는 안 되겠다 무슨 하겠죠. 첫 번에는 버티겠지. 버티기다 2년은 버티냐.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정부는 당초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하나로 보전 가치가 없는 서울 접경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마찰로 지난 대책 발표 때는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실제 지금 그린벨트는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세누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보 팻말을 무시한 무단 경작물도 눈에 띕니다.
바로 건너편엔 차량이 방치된 듯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각종 쓰레기와 사용할 수 없는 트럭,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가 폐기돼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또 다른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한쪽에선 건설 폐기물 집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저쪽은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이쪽은 그린벨트가 아까도 못하고 어디까지가 그린벨트인지 좀 폐기물 적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보지만 바깥에서만 그걸 하시는 거죠. 10년 넘게까지 법을 그런 걸 이용하셔서 저쪽이 안 되는 쪽으로. 이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훼손된 그린벨트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이 하는데 원주민들이 어떤 생계형 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훼손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런 곳을 해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이라도 훼손 실태를 파악해 보존과 개발의 범위를 정하는 게 순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성폭행 미수 의혹에 휩싸인 브렛 캐버너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운명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중도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FBI에 의혹을 추가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법사위는 현지 시간 28일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한 표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내 중도파로 인준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던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레이크 의원은 표결 뒤 미 연방수사국 FBI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본회의 표결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his country is being ripped apart here, and we've got to make sure that we do due diligence. 플레이크 의원이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는 법사위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항의였습니다. What you are doing is allowing someone who actually violated a woman to sit in the Supreme Court.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FBI에 최대 일주일간의 추가 조사를 지시하면서 본회의 표결도 연기됐습니다. 공화당의 미 상원 의석수는 51석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FBI 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캐버너 지명자의 의회 인준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페이스북이 해킹 공격을 받아 5천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난 4월 벌어진 8,700만 명의 정보 유출 사태가 해결도 되기 전에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페이스북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LA에서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해커들이 침입한 기능은 View As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이 다른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해커들은 View As에 복제가 가능한 버그를 씹는 수법으로 계정 보안 장벽을 뚫었습니다. 페이스북은 해커들이 코드의 특정 기능을 공격해 사용자 계정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침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위협에 대비해 9천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정에서 강제 로그아웃하도록 하는 조처가 취해졌습니다. 페이스북은 보안 문제를 처리했고 수사당국에 해킹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가 다른 용도에 이용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해킹을 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사용자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에 활용된 사건이 불거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 4명 중 1명이 휴대전화에서 페이스북 앱을 삭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26%가 지난 1년간 휴대전화에서 페이스북 앱을 삭제했다고 답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충청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엔 지난달 내린 비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었습니다. 2주에 걸쳐 호수에 있던 쓰레기들을 모두 건져 올렸는데 이젠 이 건져낸 쓰레기들을 사람이 일일이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에만 또 한 달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대청호 앞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내린 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건져 올려 쌓아놓은 겁니다. 이 넓은 부지에 쓰레기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대부분 나뭇가지와 풀들인데 공사장에서 쓰는 라바콘과 스티로폼 같은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반대쪽에는 큰 공사자재와 생활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도 있습니다. 처리장으로 건져 올리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는 15,000톤인데 그중 20%가 생활 쓰레기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직접 쓰레기들을 일일이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많이 가서 하지요. 소주병 각 따로, 수초리 물병 따로, 수철포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 따로 다 각각 해서 마대에 딱 써가지고 딱딱 싸놓아야 돼. 나뭇가지와 풀은 땔감이나 퇴비로 만들고 플라스틱과 유리병은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흙과 조류로 범벅이 되면 재활용하기 어려워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쓰레기들이 마르는 대로 주민들과 함께 분리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전히 처리를 마치기까지 한 달가량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금 일본에선 모바일 서비스 등을 활용해 절약도 하고 돈도 버는 이른바 빈테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가 대표적인 빈테크로 꼽히는데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양한 빈테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아베노믹스 시대지만 젊은 층의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죠.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쿄에 사는 오오가네 씨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애용자입니다. これはちょっと僕がお付き合いした女性が使ってたやつで使う用途がない。じゃあこれをどうしようかと思った時に家にそのまま置いたら0円。0円。ここに入れたら5、6千円返ってきた。 중고 명품을 싸게 사서 깨끗하게 사용한 뒤 되팔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고 판 물건이 400여 개. 값으로 따지면 1억 원어치 정도 됩니다. 捨てるんだったらお金にしたい。利益ですよね。はい。副収入。 오가네 씨 같은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일본의 모바일 중고거래 시장은 그야말로 화랑입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앱인 메르카리는 올 6월 상장에 성공하는 등 관련 시장은 3천억 엔, 우리 돈 3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중고품을 새 제품처럼 보이게 하는 박스나 포장지 시장 규모도 덩달아 커지는 시기입니다. 재테크에 빗대 빈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젊은이들이 최대한 지출을 아끼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핀테크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아베노믹스와 별개로 젊은이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대, 30대 1인 가구에 저축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은 젊은이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賃金が上がってこないと実感はしないでしょうね。で、逆に物価上がっちゃってますから、結局数字を冷静に見ると生活苦しくなっただけなんですよ。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친서입니다. 이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품에서 꺼내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이보다 앞서 커다란 봉투에 담겨서 백악관에 전달됐던 친서도 있었죠. 또 평창올림픽 당시 김여정 부부장이 청와대에 들고 왔던 친서까지 이 비핵화 협상이 위기에 마주쳤을 때마다 등장했던 게 바로 북한의 친서였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레터라고도 합니다. 보통 국가수장이 직접 쓰거나 서명을 해 보낸 문서를 말합니다. 조약과 같은 효력은 없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주 쓰이는 건 서먹한 관계일 때 진정성을 보여줄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핵합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게 여러 차례 보냈던 친서도 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쇼프 소련 서기장이 주고받았던 수십 통의 비밀 편지 역시 이런 맥락이었던 거죠. 프린스턴 대학교의 줄리언 젤리저 교수는 친서의
어떤 의식적인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두 나라가 한 목적을 위해 천천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클릭 한 번에 이메일이 가고 또 휴대전화로 언제든 통화를 하는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친서 외교. 젤리저 교수 말대로 정말 드라마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친서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도심에 모인 여성들은 낙태죄는 위헌이라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년 만에 낙태가 법으로 처벌해야 할 일인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북부 케브네카이 세산에서 트레킹에 나섰던 30대 한국인 여성이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 함께온 남성 2명과 함께 트레킹에 나섰다가 도중에 낙오됐고 동행했던 두 남성이 먼저 산을 내려와 경찰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0만 원 넘게 체납한 사람이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0명은 납부를 독촉했는데도 통행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액 1위는 2천여만 원으로 형사 고발됐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미 해병대 비행장 근처에서 현지 시간 28일 F-35B 스텔스기 한 대가 훈련 도중 떨어졌습니다.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고 민간인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가 추락한 건 17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 국회의장은 동네북입니다. 국회의장은 동네북,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장 어제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육군 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이 격려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거침없는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먼저 해당 장면부터 보시죠. 예. 사실 아침에 출발하면서 때 빼고 광 내고 이러고 왔는데 헬기 바람에 그냥 이렇게 일시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탤런트 이한이 아시나요? 왜 삼촌이에요? 이한이가 날 닮아서 그렇게 이쁜 거라고. 예, 이한희 씨 얘기 나오니까 탄성이 나오는군요. 한 TV 프로에서 이한희 씨도 본인이 좀 살이 찌면은 외삼촌하고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도 납니다. 네, 맞습니다. 문 의장 국회 밖에서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런데 이틀 전만 해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동의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예. 애당초 문 의장으로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동의할 권한은 없었지만 문 의장이 이후에 성명서를 내고 유감 표명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의장은 뭐 원래 이제 당적을 갖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래 이제 원내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당, 뭐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 적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출신 당이 아닌 다른 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건 그래서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 직권상정을 비롯해서 국회의사일정 진행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상대당이 아닌 자신의 출신 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도 이처럼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예. 당시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핵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의화 의장 입장에서는 직권 결정을 통해서 본회의까지 열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야당이 재협의에 나설 의사를 전해서 예. 여야 합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개회하자마자 산회했지만 이처럼 출신 당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은 겁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장 3부 요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아무래도 어느 한 편을 노골적으로 들었다라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출신 당으로부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국회의장의 말년에 좀 쓸쓸한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17대 김원기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여야 공방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직권상정을 요구할 때마다 이 사투리, 기다려라는 의미의 사투리인 지둘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이 같은 별명까지 얻었지만 그렇죠. 양보와 타협에 힘썼다 이런 노력의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김 의장의 퇴임식에는 국회의원 10명만 참석해서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쉽지 않은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북한의 두 마음입니다. 북한의 두 마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 22일이죠. 북한은 평화와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1시간 넘는 분량이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전 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잠시 보시죠. 북남 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 협력의 궤도에서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 대업의 전성기를 이뤄나가는 데서 획기적 전환점으로 됐습니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노동신문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화면을 저희가 봤는데 다른 분위기라면은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오늘자 노동신문의 제목부터 사설의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반동적인 사상 문화 침투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사설 본문을 살펴보시면 경제협조와 각종 교류의 공간을 이용해 저들의 사상 문화를 들이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와 국가 운영을 위협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같이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사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 예술인을 비롯해서 우리 측 인사들이 이제 북측을 많이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기 때문에 이 북한 내부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지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겉으로는 이런 북한의 모습이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을 해왔다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논설을 쓴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방면에서 교류하더라도 주민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 논설은 낮은 수준의 경계일 뿐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기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자 노동신문에는 다른 기류의 논설도 있었는데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도 소개했지만 민족적 화해와 평화 변형의 길을 열어놓은 이정표라는 제목에서 평양 남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충실한 이행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와 영남 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고 오후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에 많지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 지역은 낮 기온이 서울 22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떨어집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